2023년 2월 13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2기 실전경매 제45강입니다. 오늘은 제가 방송 주제를 말이죠. 잠깐만요. 갑자기 펜이 사라져 버렸네요. 이게 잠깐만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볼펜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다시 나왔네요. 네. 오늘은 이제 방송 내용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왜냐면 첫 번째가 보니까 지분을 낙찰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매각 대금을 납부를 안 해요. 매각 대금 납부 안 하면 이것이 재매각 진행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분 낙찰 받은 사람 만약에 갑이다. 근데 이 사람이 대금 납부를 안 했어. 그러면은 입찰 보증금 10%는 갑이 몰수당하겠죠, 그죠? 근데 몰수 안 당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몰수당해요. 법원에 이제 귀속된단 말이지. 그런데 본인이 낙찰 받은 것 동시에 입찰 보증금 10% 법원에 납부했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어쨌든 나중에 되돌려 받아요.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 근데 여기에 보면요, 한 끗 차이입니다. 니언과 리얼. 이거 뭐 다른데 영상물에서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참 작업이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작업을 니언이죠, 근데 작업을 그러니까 니언, 한과 할이니까 니언과 니얼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봐가지고 남들이 작업을 했다는 건 뭡니까? 과거형이잖아, 과거형. 그죠? 이제 작업할, 이게 뭐죠? 미래죠. 이것은 과거형이고, 작업을 이것은 미래형. 작업을 하겠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작업을 한 물건들이 경매시장에 지분 경매 같은 경우 간혹가다 나와요. 나온다더라, 이런데 우리는 이게 말이지 상대방에서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조차도 모르고 맨날 7일, 8일 한다고 진도 안 나갑니다. 절대로 이게 진도 안 나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한 물건과 그렇다면 작업을 할 물건은 과연 어떤 유형인지 작업을 해가지고 그다음 이게 요 지분 낙찰 받은 갑이라는 사람은 이미 자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과거에 제가 그 다음 카페에서 회원분들과 같이 하면서 이게 제가 이제 몸으로 떼어서 배운 거라니까요. 책에도 안 나와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뭐 무모하지만은 어쩌다 보니까 훅 들어가서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상대방에서 꼬리를 팍 내려버려요. 꼬리를 팍 내리면서 어쨌든 봐가지고 대금 납부 안 한다 그러면 입찰 보증금 10% 몰수 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표면적으로 몰수 당하는데 봐가지고 돌아서서는 몰수 안 당한다니까. 몰수 안 당한다기보단 그 입찰 보증금을 내 걸로 가져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작업한 물건과 작업할 물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지난 44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매 지분을 낙찰받았는데 경매 취하에 따른 어떤 경매 취하 동의서를 작성을 우리가 앞으로 경매 투자 활동을 하시다 보면요, 낙찰을 받았습니다. 채무자 측에서 연락이 옵니다. 경매 취하 동의서를 한 장 써달라고. 그럼 참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말이죠, 임의경매 같은 경우는요, 낙찰자한테 연락도 안 오고요, 그냥 경매 취하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채무자 측에서 낙찰자한테 연락이 왔다. 왜 왔느냐? 내가 경매 취하를 시킬 테니까 경매 낙찰자가 있을 적에는요, 있는 상태에서 경매를 취하를 시키려면은 낙찰자의 경매 취하 동의서가 법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채무자 측에서 낙찰자에 나한테 연락이 왔다 이게 왜요? 그러니까 저기 경매 취하 시킬 테니까 경매 취하 동의서 한 장 써주면 아니 되실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낙찰자 나도 모르게 경매 취하가 되는 그런 판국에 채무자 측에서 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경매 취하 동의서 한 장 써달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그럼 경매 취하 동의서 한 장 써준다? 여기서 제 표현대로라면요, 막걸리 값 정도는 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지분 매각 대금 납부하지 않고 또 경매 취하 동의서를 작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수익인데 큰 수익은 아니고요, 그죠? 이게 뭐 경매 취하 동의서 한 장 작성해주고 여러 수천만 원 떼돈 벌 일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시간이 나면요, 이것은 지분 경매와는 별개인데, 이건 뭐 매번 제가 지분 강의할 적에 이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낙찰되고 나서 채무자 측에서 경매를 취하를 시킬 요량으로 낙찰자한테 연락을 하니까 경매 취하 동의서 한 장 써주는 대가로 이거를 달래, 이게 뭡니까? 20만 원? 아니죠. 200만 원? 아니죠. 2천만 원 달라고 하는 그런 해가닥한 그런 낙찰자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예. 2천만 원의 이름입니까? 예. 이러다 보니까 그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낙찰자의 경매 취하 동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낙찰자의 경매 취하 동의서 없이 그냥 막바로 그냥 경매 취하시켜버리다니까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는 강제집행정지 신청하고 또 청구 이 소를 제기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제기를 해버리면 낙찰자는요, 멍 때리고 앉아있다. 야, 법원에서 언제 나한테 대금 납부하라고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가 날라오나, 목에 빠지게 기다렸는데 보니까 나중에 띠리리 법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여보, 경매 취하됐으니까 입찰보증금 찾아가!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버린다면 말 그대로 좀 뭡니까? 닭죽든 뭐 개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죠? 그런 짝이 되기 때문에 채무자 측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지분 경매 말고도 일반적인 물건에 있어가지고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채무자 측에서 연락이 옵니다. 경매 취하 동의서를 한 장 써달라 그러면요, 보셔가지고 써주십시오. 써주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요. 아니야 나는 죽어도 못 써줘. 내가 이 물건 낙찰 받으려고 얼마나 말이지 욕을 받는데 말이지, 무슨 허튼 소리 하는 거야 봐가지고 또 나아가서 민사집행법 규정 보니까 낙찰자 경매 취하 채무자 경매 취하를 하려면 낙찰자 경매 취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민사집행법 규정에 나와 있다 이거지. 그래도 나는 안 써주겠다 이거지. 안 써주면 경매 취하 안 될 거 아니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매렁입니다. 매렁. 경매 취하 됩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라는 거. 그래서 아이고 나는 뭐 착하게 살고 싶어 그러면요, 그냥 경매 취하 동의서 한 장 써주시고 뒤에다가 낙찰자 인감증 명 있잖아요.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발급받아가 그냥 저 채무자한테 주세요. 그냥 그건 각자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는 거죠. 알아서 하시는 것이, 제가 뭐 이거 봐가 경매 취하 동의서 한 장 쓰는데 또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이죠, 한 장 쓰는데 말이지 단가가 얼마다 이건 말 같은 소리는, 이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절 노코멘트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요, 일단 매각 대금 납부를 안 한 경우와 그리고 경매 취하 동의서, 특히 작업을 니은과 리을, 오늘 요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업한 물건, 작업할 물건. 우리는 뭐다? 작업할 물건을 골라야지. 작업한 물건 내가 작업을 하죠. 그죠? 이거 작업을 한 물건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작업해버렸잖아요. 다른 사람이 작업해가지고 다시 경매 시장에 물건 나왔다 하더라.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게 헬렐레 하면 이게 진도 안 나간다니까. 이게 지금 경매 공부를 하시면서 가지고요, 우리 안종현 경매 스쿨에 올라와 있는 영상물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공부하기 싫으신 분들은요, 전부 다 이론이래요. 깝깝한 소리하고 자빠져 앉아있네. 이거 진짜 답답한 사람도 많아요. 봐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주제에 말이지 경매한다고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앉아있더라고 말이죠. 예? 오늘은 보니까 저기 채널상에서 누가 한번 질문을 주셨더라고. 뭐 어떤 질문이냐면요, 대항력 있는 차인이 배당을 철회해 버렸어요. 배당 철회. 그 물건지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인데 빌라트 같은 아파트입니다. 이게 보니까 대항력 있는 차인의 보증 금액이 5억 6천만 원이고, 이게 이제 낙찰 금액이 6억 5천만 원에 낙찰됐더라고요. 이게 낙찰됐어요. 근데 이 물건의 1차 가격이 9억 5천만 원이에요. 요거 지금 제 채널에 그 대항력 있는 차 배당 철회 해가지고 검색해 보시면 영상을 뜹니다. 근데 이 보증금 5억 6천만 원짜리 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이분이 뭐니까 배당 신청에다가요, 배당 신청에다 이틀 있다 배당을 나는 안 받을게요 해가지고 이 인간이 말이지 그냥 무슨 것도 대바람이 부는데 배당 철회 신청을 해버렸어. 배당 철회 신청했잖아요.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게 본질을 제대로 꿰뚫어야 됩니다. 배당 철회 신청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 어디를 스타트 라인으로 삼는다. 얘가 배당 철회 신청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의 보증금은 5억 6천만 원이지, 대항력이 있지. 그럼 이건 낙찰자 내가 인수하는구나. 여기만 생각하고 우리가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낙찰 금액이 6억 5천만 원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 물건 6억 5천만 원 낙찰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배당 철회를 안 하더라도 1순위에서 5억 6천만 원 다 배당 받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왜 배당 철회했을까? 이런 식으로 자꾸 고민하게 되면요,
정말로 진도가 안 나간다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보시니까 배당 처리했다, 했구나, 5억 6천만 원 인수한다. 그래서 저는 이 물건에 대해서 그때 영상 해설을 하면서 재경매, 재매각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상태에서 마침 그 한 분이 질문 주셨길래 그 사건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재매각이 잡혀 있더라고. 당연하죠. 왜냐면요, 이분이 6억 5천만 원에 낙찰 받았거든요. 근데 5억 6천만 원을 인수해야 돼. 이게 보니까 경매 시장에 있어가지고 경매 공부 안 하는 사람들 많다니까 봐가지고. 이 물건이 1차가 저기 6억 5천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낙찰 받을 당시에 보니까 그 최저 가격이 한 6억대 정도 된 거야. 6억대. 6억대 같으면 입찰 보증금 얼마입니까? 6천만 원이잖아. 그죠? 거금 6천만 원 들어가지고 그것도 단독으로 딱 들어가서 낙찰 받아버렸어. 무슨 배짱으로 거기 막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하기사 뭐 은행 잔고에 말이지 내가 한 수백억 가지고 있다면 6천만 원 그게 껌값이지 뭐. 맞죠? 그죠? 그 돈입니까? 돈 아니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이런 경우 발생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발생된다면요, 저는요 혀 깨물고 그냥 꼴가닥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6억 5천만 원 낙찰 받고 5억 6천만 원이니까 땡땡땡 1 12억 천만 원 되는데 이 물건 1차가 9억 5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이 물건에 대해서 그 영상 해설하면서 이 양반 보나마나 이거 재경매 나온다. 이거 재경매 나와버렸어요. 봐가지고.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니까 우리가 경매 투자로 통해 가지고 돈 벌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매 투자를 해서 통해서 돈 벌기는 어렵다니까. 특히 요즘 같은 부동산 그 분위기를 봐가지고 더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워요. 근데 돈 벌기도 어려운데 돈 6천만 원 확 까먹는 거 금방 까먹어본다니까. 그 순간에 뭐 눈 깜짝할 때 휙 해가지고 6천만 원 까먹어버린다니까. 참 사람들 제주도 참 대단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눈 깜짝할 새 돈 몇 천만 원 확 까먹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허벌나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수밖에 달리 방법 없어요. 괜히 시잘데없는 뭐 영상물 해가지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1,000만 원 들어가면 1억을 벌었다는데 그런 개소리가. 그런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답답해 죽겠어요. 정말. 그런데 사람들이 칠렐레 하는 그런 경우에 또 이거 아닙니다. 그죠?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어쨌든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발 경매 이론 공부보다는 막 배당표 해가지고 순환배당, 흡수배당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딱 보는 순간에 이 부동산 이놈이 어디가 아파서 이 경매 시장에 나왔는지 그걸 우리가 딱 보고 맥을 짚어가지고 말이지 다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가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개뿔이나 그것도 없으면 맨날 경매한다고 경매법정 왔다 갔다 하면 뭐 할 거냐고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열받아서 이야기 안 할게요. 한번 제가.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요, 첫 번째 보니까 지분경매 접근 방법 해가지고요, 낙찰 후에 매각 대금을 미납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낙찰 후에 매각 대금을 미납을 한다. 그럼 여기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니은과 니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작업을 할 물건에 이것도 이제 그 옛날에 그 할 적에 이거는 작업을 할 수 있는 물건이구나 이렇게 감을 잡아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막 정석적으로 요거는 작업을 할 수 있는 물건이다 저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물건은 뭐냐, 이게 대체적으로 상속 부동산인데 상속 부동산인데요. 근데 보니까 이게 지분경매라는 게 제일 그래요. 봐가지고 상속 부동산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면 어머님하고 자식들한테 법정 상속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그 집에 누가 팔순 어머님이 살고 계세요. 어머님이 살고 계신다. 근데 꼭 보면 말이지 자식들 중에서 꼭 한 명 완전 애물단지 하나 있잖아요. 그 저놈의 쉽게 말이지 그냥 사업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사업하더니 말이지 그냥 사업 아무나 하는 말 없어. 그죠? 꼭 지분이 경매가 딱 넘어와 버렸다. 보니까 이제 이건 아마 제가 지난 44강에서 얼핏 말씀드렸습니다. 넣었다 뺐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공유자들 만약에 예를 들어 공유자가 5명이다. 5명 같으면요, 그 중에서 지분 채무자 한 사람 빼면 4명이잖아요. 4명. 그러면요, 이 사람들 각 한 명당 자기 한 번씩 했던 공유자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공유자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함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어떻게
취득 가격을 다운시켜 버릴 수 있지 않느냐. 맞잖아요. 그죠? 예, 다운시키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데 보니까 상속부동산입니다. 상속부동산에. 예를 들자면 어머님 말고 또 다른 지분 경매 당한 채무자 말고 보니까 상속 자식들이 보니까 한 4명이다. 그럼 전체적으로 어머님 포함해서 5명이잖아요. 5명, 그죠? 이런 경우는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래요. 모험이에요, 모험. 근데 이런 게 대체적으로 이런 유행이들 했을 적에는 뭐 1차 기일 날 해가지고 슉 들어가 버려요. 근데 1차 기일 날 무조건 슉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말씀 제가 44강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죠? 1차 기일 휙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는데 뭘 봐야 되느냐니까. 이거 머리 많이 굴려야 됩니다, 이게. 예? 이게 막 그냥 단지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경매 서적 있잖아요. 책 그거 백날 본다 해가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봐가지고. 그래서 1차 매각기일 날 입찰을 들어간다. 그런데 입찰 들어가는데 무조건 입찰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입찰 들어가는데 뭐 봐가지고 당해 경매 대상 물건이 보니까 일단은 봐가지고 역경매 말씀드리잖아요. 오늘도 제가 성남 지원에서 낙찰된 물건인데요. 지분인데 공유자가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역경매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7명이 확 들었더라고. 그런 거 제가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착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볼 적에는 만약에 지분 타지분권자가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 안 했고 일반 투자자가 입찰 들어갔다 그러면요, 저는 그 타지분권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역경매 한번 해보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부추기고 싶다는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내용도 제가 나중에 이게 성남 사건인데 오늘 낙찰된 건데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봐가지고 역경매 대상, 우리 이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 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역경매 대상이 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역경매 대상이 안 된다 하더라면은요, 1차 기일에 입찰했습니다. 입찰한 상태에서 상대방 타지분권자 5명이잖아요. 5명에 대해서 나는 이제 접촉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뭐 내용 증명도 띄워보고 뭐 아니면 또 낙찰 받고 나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대금 납부하기 전까지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작업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 보십시오. 이게 이 날짜에 내가 낙찰을 받았잖아요. 지분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럼 뭐 보통 해가지고 대금 납부하라 그러면 허가 결정 나고,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나서 대금 기한하게 되면 이게 보통 이게 한 30일 내지 한 40일 정도 이렇게 시간이 소요된단 말이에요. 요 사이에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작업하느냐? 이거 옛날에 저희가 했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니까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데 이거 어쩌고 나도 지분을 낙찰 받아버렸는데 봐가지고 당신들하고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뭐 법률적 용어서가 뭐 공유물분할 소송에 의해서 공유부동산 정보를 경매 붙일까, 아니면 부당이득 반응 청구 소송에 의해서 확 그냥 다 지분을 확 경매를 집어넣어버릴까,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저리 이야기해버리는 거지. 한 번씩 그냥 놔버려요. 오다 보면은 그쪽에서 연락이 옵니다. 봐가지고 어떻게 봐가지고 또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뭐냐면은 당신들 지분 5명이네. 5명 같은 경우 뭐 공유자들은 우선 매수 권리를 한 사람당 1회에 한해서 한번 써먹을 수 있으니까 5회에 걸쳐가지고 공유자 우선 매수 권리 행사할 수 있네. 이거 봐라. 그럼 내가 있잖아. 1차 기일날 내 낙찰 받았는데 내가 대금 납부 안 할게. 대금 납부 안 하면 다시 재경매하니까 이게 가격에 저감 없이 그대로 내려오거든요. 그때 제가 지난 44강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거 하고 유찰된다. 또 2차 기일 잡힌다. 또 이게 누가 우선 매수 신고하고 또 유찰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다운시킨 상태에서 당신들은 이 5명이냐. 5명 중에 한 사람이, 소유권 가져가 버리라. 그럼 저놈시키 말이지. 저놈시키가 누굽니까? 지분경매 당한 채무자잖아요. 그죠? 저 사람 완전히 재산, 지분을 완전히 빼버리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쨌든, 예를 들자면 일반적인 거래상에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한 5천만 원 정도는, 돈을 주고 사야 된다. 그런데 이거 잘만 하면 뭐 한 2,500 내지 3천만 원 주고 이게 살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쩔래, 할래, 말래,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것이죠. 그죠?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다들, 왜냐면 사람들이 지분 경매에 대해서요, 잘 모르고요. 잘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지분 경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면 이 전문가들 하니까 법무사나 변호사, 법률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일단 가서 의뢰를 하게 되면요. 특히 변호사들한테 가면 변호사분들 같은 경우는요,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430만 원 밑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뭡니까 법무법인 해가지고 큰 대형 로펌 같은 경우는 뭐 건당 말 몇천만 원 수입료 왔다 갔다 하지만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일반인들 입장에 봐가지고 하다못해 단돈 100만 원도 돈 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가서 돈을 그렇다 해가 우리 법률구조공단 아니십니까? 각 법원 앞에 보면 법률구조공단이 있어요. 물론 거기 보면 이제 변호사분들도 앉아 계시는데 그분들은 뭐 법률 전문가니까 상담을 상당히 잘 해주시겠죠? 맞죠? 법률 전문가니까. 그죠?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비전문가. 저보다 훨씬 백배 천배 나은 어떤 상담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무료예요, 무료. 시원한 그런 답을 구할 수 없다더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내가 하는 거죠. 그 당시 저희가 했습니다. 뭐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게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다. 그럼 내가 포기할게. 포기하는데 그 대신 있잖아. 내가 포기하게 되면 이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 작업할 물건에 대해서 작업하는 겁니다. 포기하면 그러면 내가 포기하게 되면 다 법원에서 재매각 나오니까 내 입찰 보증금 10% 날라가 버리잖아. 그 입찰 보증금 10% 빨리 줘봐봐. 그리고 또 나가서 내가 이 물건 말이지 나름 입찰 들어가는데 예? 뭐 이게 조사 분석하는데 좀 수고했으니까 막걸리 값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지요. 해가지고 이게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사례가 지금 보면은 이걸 참 온라인상에서 잘 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저희 카페에서 박사 방송할 때는 막 경매 정보에서 다 보여드렸는데 이번엔 더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 보면 전부 다 그 당시 그러니까 경매 사건 번호가 2011 타경, 2012 타경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제가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막 엄청 많이 해버렸으니까 이게 전부 다 그 당시 제 카페 회원분들 사례인데 근데 이게 가지고요 큰 돈은 안 됩니다. 이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낙찰 후에 대금 납부를 안 한 사건입니다. 2012 타경 해가지고요. 2012 타경에 2835, 2835, 2835 이렇게 나와 있네요. 대구 이겁니다. 대구. 딱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1차 기일이 참 2012년도니까 어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나버렸네, 그죠? 이분이 아마 저희 카페 회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날짜 최대 가격이 1,7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요, 이런 유형의 물건에 대해서, 이분 닉네임을 적어놔버려. 지워버렸습니다. 이 3자 지워도, 왜 이렇게 참, 죄송합니다. 3자 모르겠어요. 뭐가 대금 납부 안 했습니다. 1,700만 원인데 이번에 1,700만 원에 1,000원짜리 하나 더 붙였습니다. 대금 납부 안 해버렸어요. 우리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분 경매, 특히 지분 경매 같은 경우는요, 전 그렇게 봅니다. 봐가지고 이게 낙찰 받았는데 대금 납부를 안 했단 말이죠. 대금 납부 안 하면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니까 진짜 저 사람 어리버리한 거야. 어리바리. 지분 경매 진짜도 모르는 주제 말이지만 학원에서 강의 들었다 해가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 또 두 번째 고도에서 작업을 해버린 거죠. 이게 작업을 했다는 건 뭐다 하고 이분이 아마도 이 장신대 여기도 장시죠. 장신대 장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함으로 인해서 봐서 일단 여기에 재매가 다시 화면 잠깐만요. 이게 이 상태에서 1,700만 원인데 대금 납부 안 하니까 1,700만 원이 이게 가격 저감없이 그대로 내려와요. 이날짜 유찰되고 나서 다음 기일날 1,190만 원인데 1,237만 원 이것도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요 1,237만 8천 원인데 이분이 아마 공유자일 겁니다. 공유자인데, 공유자만, 이 날짜 1,190만 원 쓰면 되지. 왜 1,237만 8천 원 쓴 거야? 이 날짜 한 명이, 다른 사람 들어왔어요. 다른 사람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타지분권자가 예를 들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기일 날 입찰할 수 있어요. 입찰합니다. 입찰했을 적에 법원에서는 집행관을 물어봅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어디 사는 누가 1,237만 8천 원에
낙찰 받았는데 이거 또 지분권자 나오셨나요? 네. 그 1237만 8천 원에 본인이 가져갈 거요? 네. 이거 제가 지난 44강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죠? 가져갈 거요? 네. 그때 봐가 금액이 똑같아 그러면은 타지분권자는 최고가 매수인이 되고 그다음에 매각 기일 당일날 입찰한 이 사람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된다 얘기죠. 근데 차순위 매수 신고는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학품 집행관 물어봅니다. 입찰한 사람한테 당신 이제 차순위 신고할 거요? 안 해. 기분 나빠가지고.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1237년 8천에 누가 썼으니까 집행관이 이분이 타지분권자니까 1237만 8천 원에 입찰할게요. 네 하니까 이분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대검 지급해서 대검 납부하고 이 사건이 끝나버렸다 하더라. 그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보시고요. 또 하나 더 사례를 또 보여드릴게요. 하나 더 사례인데 뭐냐면 이제 2011 타경입니다. 2011 타경에 10283 해가지고요. 잠깐만요. 딱 이렇게 할게요. 이 사건도 보면요, 일단 이분이 그 당시 카페 회원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4천만 원에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빌라인데 지분이 경매가 나왔는데 뭐 돈 되겠어?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돈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돈 안 되죠. 그런 분들은 관심도 안 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봐가지고 이게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내가 단돈 뭐 얼마라도 돈을 만들면 그 사람이 능력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능력자고 개척자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보니까 이분이 이제 단독으로 입찰하셔가지고 2,381만 원에 낙찰 받으셨는데 여기 보면 이 물건에 보면요. 지분권자인데 지분권자의 어머님이 지분권자의 어머님이 살고 계셨어요. 여기에 이제 윤모 씨라는 분이 이제 들어가서 우선 매수 아마 이날도 우선 매수 신고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먼저 보시면 입찰자 2명이잖아요. 2명인데 1238만 4천 원인데 1750만 원에 아마 누가 이 2명 중에서 한 분이 이렇게 가격을 제시해가지고 집행관이 묻습니다. 할게요. 그럼 예슬 하면 이 사람한테 1750만 원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된다는 거. 그래 보면서 등기부등본 잠깐 볼게요. 등기부등본을 잠깐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잠깐 보니까 여기 보시면 윤모 씨라는 분이 이제 우선 매수 권리 행사했는데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 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보세요. 여기 상속해가지고 소유권이 뭐 한모 씨 앞으로 이렇게 3분의 2씩 소유권 넘어왔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이분 지분이 이분입니다. 이분한테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리고 또 이분 지분도 이쪽으로 넘어왔어. 근데 이분 지분 여기에 경매가 넘어왔단 말이죠. 근데 이분은 보니까 주소지가 대구잖아요. 대구죠. 대구 광역시에 살고 있는데 이분의 어머님이 여기 살고 계셨단 말이죠.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머리 수싸움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십시오. 자, 3분의 2 지분에 대해 가지고 윤모 씨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3분의 1 지분에 대해서 한모 씨 이 양반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길래 이걸 내가 낙찰을 받아버렸다. 낙찰을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윤모 씨를 이제 압박을 하는 것이죠. 이게 지분경매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44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분경매는 뭐다? 굴러도는 돌이 박힌 돌 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비도덕적이다. 야 어떻게 남의 가슴에 못을 박냐? 그럼 내 가슴에 대못 박히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분경매뿐만 아니고 경매도 하지 마시고요. 사회생활도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저쪽에 MBN은 나는 자연인이다. 그 천말 저쪽에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 산골짜기 들어가서 혼자 사시는 게 제일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은 이거 우리 경제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이게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아니야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많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낙찰받고 돈 벌고 좋지요. 내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 가진다 해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안 하면요 다른 사람들 더 좋아해가 더 해버린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윤모 씨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분이 아마 이 지분을 낙찰 받아가지고 이제 이 양반하고 서로 연락된 건 뭐 딴 거 없어요. 받아가지고 아마 여기 현장을 가보니까 이분의 어머님이 살고 계신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통해 가지고 이분하고 이제 서로 여기 연락이 된 상태에서 그래 그럼 내가 대금 납부를 안 할 테니까 너한테 기회를 한번 줄게. 그죠? 네, 말 그대로 이제 공유자가 요즘 보니까 이제 경매가 좀 세월이 좀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공유자들도 우수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 당시만 하더라도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좀 이게 좀 깜깜했어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잠깐만요. 이거 해가지고 이제 이래서 여기 잠깐만요. 네. 해가지고 2,381만 원에 썼으니까 입찰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입찰 보증금도 뭐 예를 수천만 원 아니잖아요. 그죠? 2,048만 원 같으면 204만 8천 원에 한 200만 원 정도 입찰 보증금 넣었잖아요. 그죠? 그럼 200만 원 내서 나한테 보전해줘. 그리고 또 나가서 너한테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가 줬기 때문에 여기다 플러스 알파 좀 해줘 봐봐. 그죠? 맞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빠져나왔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만약에 보니까 이 상대방이 이 사람이 3분의 2 지분권자인데 이 사람이 완전히 외골수예요. 외통수고 완전히 똥꼬집에 있어. 나 싫어. 나 머리 아파 죽겠어. 이랬을 적에 3분의 1 지분 당첨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좋다 이거지. 대단히 안타깝지만 당신 지분이 3분의 2잖아. 3분의 1인데 나는 당신을 상대로 해서 공유물 분할 소송 제기해서 경매를 확 붙여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 같은 경우에는 낙찰 받았을 적에 최종적인 단계는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한 경매 붙이거나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의해서 타 지분을 경매 붙인단 말이죠. 어쨌든 종착역은 경매입니다. 하다 말 안 들으면 경매로 해가지고 처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르면 안 된다니까. 근데 뭣도 모르고 막 질러버린다니까. 왜 저러는지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봐가지고. 이게 물론 그렇습니다. 지분 낙찰 받아가지고 순풍에 돛단 듯이 말이지 잘 풀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말이죠. 저쪽에서 말이지 자기 지분 들고 와가지고 이거 말이 똥값에 좀 사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내가 저 지분 사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지. 희망사항이지. 아니면 또 내가 지분 낙찰 받아가 상대방한테 가서 내가 지분을 예를 들어가 1,000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2,000만 원에 사가 하니까 상대방에서 예썰 이렇게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경우 잘 없어요. 봐가지고 지분 사라 지분 팔아라 같이 팔자 온다 머리 아파 저리가 대화가 소통이 안 돼버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법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대로 한다더라 하게 되면요 이때 이게 보십시다. 법대로 한다 그러면요 이게 시간이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법대로 한다면 어떻게 한다 하더라 봐가지고 일단 상대방 지분의 3분의 2 지분이잖아. 3분의 2 지분에 대해서 무슨 처분 금지 가처분해서 가처분 등기를 해야 되고 가등기는 하지 마세요. 가등기 해가지고 괜히 얄팍하게 해봤자 이게 시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서 이제 가등기를 하는 그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릴게요.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게 크게 어떤 수익과는 연결이 안 되더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가처분 해야 되고 또 첫 번째 가처분이죠. 두 번째 뭡니까? 상대방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 찢어지자 공유 관계를 말이지 해소해버리자 그지? 공유물에 대한 뭡니까? 공유물 분할하자.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하잖아요. 그죠? 또 세 번째 뭐 합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만 하면 다 끝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의해 가지고 그럼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하면은 법원에서 어떤 그 판결문을 줄 겁니다. 그 판결문 사에 보니까 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요. 각자 경매 대금에서 낙찰 금액에서 경매 대금을 뺀 잔여 배당 금액에서 각자 자기 지분만큼 배당받고 통통 털어버려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공유물 분할 판결문 그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면 그래서 경매 신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경매 신청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경매 신청한다면 가처분했는데 비용 들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하는데 비용 들어, 경매 신청하는데 비용 들어, 또 나아가서 시간대로 쭉 걸려버려. 특히 이랬습니다. 봐가지고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 하룻밤 자고 나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팍팍팍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보니까 말이죠. 우상향해서 가격이 쫙 올라간다면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다니까요. 그죠? 왜? 그러니까 내가 요 낙찰 받은 당시 요 때인데 한 2년 정도 올라도 2년 후에 보니까 어이구 가격이 요만큼 더 올라버렸잖아요. 이거 요만큼 그죠? 그게 좋잖아요. 그런데 요즘 같은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봐가지고 우상향이 아니고 우하향이잖아. 아이고 내가 낙찰 받았더니 요때 낙찰 받았는데 경매 붙이니까 어머야 하니까 요만큼 떨어져 버려 일이. 예. 그럼 봐가지고요. 그런 경우 있어요. 있다니까.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예. 그분도 보면 참 카페 회원이었었는데 그분 사례는 제가 오픈을 안 해드릴게요. 그분 사례는 나중에 우리가 혹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오프라인 상에서 만날 기회가 된다면 오프라인 상에서는 제가 그 사건을 제가 낱낱이 오픈해 드릴게요. 우리끼리 해가지고 그죠? 예. 근데 봐가지고 가처분하고 어떤 분들은 가등기하고 별거 다 해요. 봐가 가처분요. 또 이게 뭘 보니까 자기 3분의 1 지분만큼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니까 소유권 뭡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하니까 이전 등기 비용 나오죠,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들어요. 첫 번째 가등기, 가처분 등기 하나, 둘, 셋, 공유물 분할 소송 넷, 경매 신청 다섯.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낙찰 받고 나서도요, 5번의 어떤 추가적으로 어떤 비용이 발생된단 말이지요. 그죠? 근데 왜 질러? 가진 게 돈밖에 없어? 예? 가진 게 돈밖에 없어 막 지르는 거야? 아이고, 참. 이게 뭔가 이게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니면은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말이죠. 못된 사람들인 건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이야. 지도 몰라. 개뿔이나 지도 모르면서 지분 경매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앉아있다니까. 예. 저는 그게 안타깝다기보다는 뭐 제 일이 아니니까 저는 관계없어요. 봐가지고. 저것들은 뭐 돈을 까먹든지 말든지 뭐 저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좀 안타깝죠. 안타까워.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분한테 이렇게 기회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소위 이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완전히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어떤 자기 소유권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어머님이 이제 주거 안정의 기획권 또 이렇듯이 김모 씨라는 분은 이분의 어머님의 주거 안정에 기한 그런 대가로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의 어떤 수익이 발생되어서 좋고 이것도 뭐 좋은 일 아닙니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벌써 30분이 지나버렸네요. 그럼 일단 제가 화면 정리를 하고 나서 막바로 또 2부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기 라이브 방송 제 45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